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남자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너무 기막혀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정말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로 제 인생에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10년 전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29이었고 갓 창업한 작은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진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직원이 저 포함해서 겨우 5명인 정말 작은 회사였죠.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돈이 없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성공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대학교 때는 건축공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에는 대형 건설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했는데 그곳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배웠어요.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일상이었지만 저는 모든 걸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면 수익성 높은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이 개발 잠재력이 있는지, 인허가는 어떻게 받는지.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렇게 경험을 쌓은 후 독립해서 한진개발을 창업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다세대 주택 리모델링부터 시작했는데 다행히 몇 건이 성공하면서 조금씩 규모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그때가 2013년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 시절 제가 만난 사람이 바로 한지수였어요. 지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정말 똑똑한 여자였어요.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수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한 세미나에서였어요. 도시개발과 관련된 토론회였는데 지수가 발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날 지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해 발표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개발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지수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어요. 혹시 커피 한잔 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지수는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는 듯 했어요. 제가 개발업자라고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날 커피숍에서 3시간 넘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도시 개발에 대한 서로의 생각, 꿈,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지수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지수는 어릴 때 재개발로 인해 살던 동네를 떠나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생 살던 집이 헐리면서 할머니가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수는 무분별한 개발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몸소 경험했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현 씨는 왜 개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수가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성공하고 싶어서요. 돈을 벌고 싶었고요. 지수는 제 대답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성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1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러다가 거의 매일 만나게 됐어요. 지수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지수는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여줬어요. 서울의 오래된 동네들을 함께 걸으면서 그곳만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골목길 하나하나에도 역사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6개월 정도 사귄 후에 저는 지수에게 고백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말했어요. 지수야, 나 너 좋아해. 사랑해. 지수도 저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날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됐어요. 처음 1년은 정말 달콤했어요. 주말마다 서울 곳곳을 함께 다니면서 데이트했어요. 지수는 항상 새로운 곳을 보여줬어요. 북촌 한옥마을, 서촌, 익선동. 이런 곳들을 지수와 함께 걸으면서 처음으로 서울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개발할 땅으로만 봤는데 지수와 함께 하니까 그곳들이 얼마나 소중한 문화유산인지 알게 됐어요. 지수는 평일에는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도시계획 전공자로서 전문성을 살려서 시민들에게 도시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개발에 맞서는 활동을 도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개발업 잘하는 걸 알고 약간 복잡한 심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진심으로 지수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아줬어요. 2년째가 되던 해 저는 지수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수와 함께 미래를 그려보곤 했어요. 함께 살 집, 아이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 정말 행복한 상상이었어요. 그런데 3년째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었어요. 작은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큰 개발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권태호 의원을 통해 좋은 기회가 들어왔어요. 권 의원은 서울시 의회에서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의원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정치인으로 서울 곳곳의 개발 프로젝트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권 의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재현 씨, 젊은 개발업자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권 의원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서울 종로구 쪽의 노후 주거지역 재개발이었어요. 규모도 꽤 크고 수익성도 좋아 보였어요. 저는 바로 관심을 보였어요. 어느 지역인가요? 서촌 일대예요. 거기 한옥들이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면 주민들에게도 좋고 투자자들에게도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서촌은 지수와 자주 갔던 곳이었거든요. 지수가 정말 사랑하는 동네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사업 욕심이 앞서서 그 느낌을 무시했어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권 의원은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개발 규모, 예상 수익, 일정 등 모든 게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한진개발이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지수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지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서촌이라고 했어? 재현아, 그건 안 돼. 왜? 좋은 기회인데. 서촌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야. 거기 한옥들을 다 헐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말이 안 돼. 지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지수가 제 성공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수야, 이건 사업이야.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감정적이라고. 이건 우리 모두의 문화유산이야.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지수는 서촌 개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수가 제 성공을 질투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만날 때마다 이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어요. 지수는 계속 프로젝트를 재검토해 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재현아, 정말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혹시 그 프로젝트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의미야? 권태호 의원이 단순히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지수가 뭘 말하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수가 제 사업을 못마땅해 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몇 주간 이런 갈등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수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재현아,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무슨 뜻이야? 지금 상태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지수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요. 지수야, 우리가 이런 일로 헤어질 수는 없잖아. 사랑하는 사이인데.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 시간이 답을 줄 거야. 그날 밤이 지수와 함께한 마지막 밤이었어요. 다음 날 지수는 자취방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연락처도 바꿔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됐어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지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욱 의지가 생겼어요. 혼자서라도 성공해서 지수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서촌 개발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권 의원의 도움으로 인허가도 빠르게 받았고 투자자들도 쉽게 모을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시민단체들에서 반대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서촌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면서 개발 중단을 요구했어요. 그 시위대 중에 지수가 있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시위가 계속되면서 공사가 지연됐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문화재청에서도 조사를 나왔어요.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권 의원이 저를 불렀어요. 재현 씨,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의원님,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 않나요? 인허가도 다 받았고. 그렇긴 하지만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권 의원이 제안한 건 시민단체 대표들과 협상하는 거였어요.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였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생각보다 거셌거든요. 결국 몇 달 후 프로젝트는 무산됐어요. 문화재청에서 서촌 일대를 보존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저는 막대한 손실을 봤어요.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고 회사도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업도 실패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고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프로젝트부터 다시 시작해서 조금씩 회사를 정상화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지수 생각을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한진개발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10명이 넘고 연 매출도 수백억 원이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공허했어요. 성공은 했지만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10년 동안 몇 번 연애도 해봤지만 지수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수와의 추억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밋밋하게 느껴졌어요. 가끔 혼자 서촌 골목을 걸으면서 지수를 떠올리곤 했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한 달 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이야기는 한 달 전 어느 금요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강남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서울 종로구 쪽에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류 검토할 게 산더미였거든요. 10년 전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도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다 퇴근한 지 오래였죠. 피곤에 절어서 겨우 사무실 문을 잠그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조용하고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만 깜빡거리고 있었죠. 제 차는 검은색 제네시스인데 평소처럼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으려는데 뒷좌석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 분명히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웬 여자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11~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제 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아이가 제 차에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요? 주차장 보안은 어떻게 된 거고 아이 부모는 어디 있는 거죠? 야, 너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했어요. 오히려 저를 보고 빙긋 웃으면서 앞쪽으로 몸을 기울여서는 낡은 종이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아저씨, 이거 보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 종이를 받아보니 오래된 도면이었어요. A사 용지보다 조금 큰 크기의 종이에 한옥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어요. 상당히 정교한 지도 같은 거였는데 손때가 많이 탄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림 실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건물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골목길의 구불구불한 모양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디서 가져온 거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저씨는 이 동네를 부수면 안 돼요. 여기에 사는 할머니들이 울고 계세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초등학생 같은데 하는 말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도면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개발하려던 서촌 지역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너 부모님은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아이는 그냥 씩 웃으면서 차 문을 열고 내려버렸어요. 아저씨, 그 그림 잘 봐주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제가 급하게 뒤따라 나갔지만 아이는 이미 주차장 구석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차장 곳곳을 찾아봤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유령 같았어요.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관리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아이와 도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1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제 차에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도면은 또 뭘까요?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서촌 일대의 한옥들과 골목길이 세세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각 집의 대략적인 크기와 마당, 우물의 위치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나무 한 그루, 돌담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그려져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렸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도면 곳곳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김할머니 집 70년 거주, 박씨 문중 종택 200년 전통, 조선시대 우물터 이런 식으로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문화재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호기심이 생겨서 그 도면을 들고 서촌으로 직접 가봤어요. 사실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몇 번 갔었지만
그때는 항상 차로만 지나갔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투자자들과 미팅을 하거나 구청에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볼 때만 잠깐 들렸었죠. 이번에는 직접 걸어서 골목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서초는 경복궁 서쪽에 있는 동네예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한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경치도 아름답고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기와 지붕이 이어진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작은 마당에서 자라는 감나무와 대추나무, 처마 밑에 걸린 빨래,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고양이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현대적인 아파트나 빌딩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그 아이가 그린 도면과 실제 골목을 비교해 보니 정말 정확했어요. 길의 굽어진 모양, 집들의 배치, 심지어 큰 나무의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11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그릴 수 있을까 신기했어요. 걷다 보니 어떤 한옥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마당에서 나온 의자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그냥 동네 구경하러 왔어요.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고마워요. 우리 동네가 요즘 유명해져서 구경 오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또 개발한다고 해서 걱정도 되고. 할머니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바로 그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70년 넘게 살았지요. 시집 와서부터 쭉 여기서 살았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여기서 사셨고 그 어머니도 여기서 사셨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산 지가 거의 100년이 넘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분들이 평생 살던 집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개발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나이도 많은데 어디 가서 새로 적응하기가 쉽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는 건데. 할머니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10년 전 지수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주민들과 활동가로 보이는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개발 계획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등을 보고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키, 체형, 머리 모양, 심지어 손짓까지.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지수였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였어요. 지수가 거기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여자였거든요. 당시 저는 첫 번째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수는 제 계획에 반대했었죠. 재현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그냥 밀어버리는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젊고 성공에만 눈이 멀어 있어서 지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수가 제 성공을 질투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 모습에 실망했는지 지수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어요.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지수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모습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다만 얼굴에 확고한 의지가 보였죠. 주민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진지하고 당당했어요. 서초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곳을 파괴하는 건 미래 세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수의 목소리였어요. 10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주민들도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조선시대 문인들이 살던 집,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한옥들, 6.25 전쟁의 상처를 품고 있는 골목들. 이 모든 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저는 한동안 숨어서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가 말하는 걸 들으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이 지역을 봤는지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그냥 개발할 땅이었는데 지수에게는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수가 갑자기 제 쪽을 돌아봤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지수의 표정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뭔가 슬픈 기색까지. 마치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재현. 지수가 작은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지수는 신경 쓰지 않고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너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들어 있었죠. 나도 우연히. 그냥 동네 구경하러 왔어.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제가 이 지역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때 지수 옆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지수에게 물어봤어요. 지수야, 이분이 누구야? 아,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지수가 대답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던지. 옛날에 알던 사람이라니. 3년 동안 사귀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골목 저편에서 한 아이가 뛰어오고 있었는데 바로 전날 밤 제 차에서 만났던 그 아이였어요. 아이는 지수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다 끝났어? 아이가 지수에게 물어봤어요. 엄마라고 했어요. 지수가 그 아이의 엄마였던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수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아이가 바로 전날 밤 제 차에 나타났던 아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아저씨, 도면 잘 봤어요? 지수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를 쳐다봤어요. 예림아, 이 아저씨를 어떻게 알아? 예림이라는 이름이군요. 예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지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예림아, 너 혹시 이 아저씨를 어디서 만났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아저씨 차에서 만났어. 그리고 우리 동네 그림을 줬어. 예림이가 천진하게 대답했어요. 지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혹시 한진개발 강재현 씨?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주변 주민들도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한진개발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당신이 우리 동네를 개발하려는 그 사람이군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하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주민들이 저를 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개발업자가 여기 뭐 하러 왔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급하게 변명했어요. 지수야, 내가 설명할게. 이건 오해야. 오해? 지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이 우리 동네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게 오해라는 거예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맞았거든요. 하지만 지수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특히 그 아이 예림이 제 차에 나타났던 이유가 궁금했어요. 예림이가 어젯밤 내 차에 있었어. 이 도면을 주면서 동네를 부수면 안 된다고 했어.
제가 주머니에서 도면을 꺼내 보여주니까 지수의 표정이 또 바뀌었어요. 그게 어떻게? 지수가 중얼거렸어요. 예림이를 내려다보더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예림아, 정말 아저씨 차에 들어갔어? 예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눈이 슬퍼 보였어. 아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11살 아이가 제 눈에서 슬픔을 읽었다니.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계속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성공은 했지만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예림아, 어떻게 아저씨 차에 들어갔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저씨가 우리 동네를 부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 동네는 정말 예쁜 곳이라고. 예림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모르는 아저씨 차에 들어가면 안 돼. 정말 위험해. 알아. 하지만 그 아저씨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외로운 사람 같았어. 예림이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11살 아이가 어른의 감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다니.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았어요. 그날은 더 이상 대화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지수는 예림이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수와 예림이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10년 전 지수와 헤어진 후로 저는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돈을 벌고 회사를 키웠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모든 걸 포기했죠. 사랑도 가족도 친구들도. 돌이켜보니 정말 외로운 10년이었어요. 지수와 사귈 때는 행복했어요. 지수는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했는데 항상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저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강했죠.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지수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림이는 정말 신기한 아이였어요. 어떻게 제 차에 들어갔는지도 궁금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도면이었어요.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그려져 있었거든요. 11살 아이가 그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도면에는 단순히 건물과 길만 그려진 게 아니었어요. 각 한옥의 건축 양식, 지붕의 형태, 마당의 구조, 심지어 나무의 종류까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 작은 글씨로 역사적 정보들이 적혀 있었죠. 인왕산 자락의 바위와 조화를 이루는 한옥배치, 조선 후기 양반 주택의 전형적인 구조, 일제강점기에도 고존된 전통 건축 기법.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직원이 들어와서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서촌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항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우리 회사 반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그랬어요. 서울유산보존회라는 단체에서 우리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단체의 대표가 바로 한지수였어요. 서울유산보존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서울 곳곳의 역사적 건축물들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활동,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캠페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까지. 지수가 1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구나 싶었어요. 글을 읽어보니 우리 개발 계획의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어디에 있고 이 지역이 왜 보존되어야 하는지, 무분별한 개발이 도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서촌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었어요. 조선시대의 중인 계층의 문화가 꽃핀 곳이고
추사 김정해, 겸재정선 같은 유명한 문인과 화가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도 기적적으로 보존된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했어요. 서초는 단순한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수의 글을 읽으니 10년 전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지수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수를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찜찜한 부분이 있었어요. 서울시 권태호 의원이 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었는데 뭔가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권 의원은 50대 중반의 정치인으로 서울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제 첫 번째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프로젝트가 무산됐지만 이번에 다시 연락이 와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상하게 빨리 진행됐고 평소라면 까다로웠을 심사들이 너무 쉽게 통과됐거든요. 그 주 수요일 권 의원이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여의도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는데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재현 씨, 요즘 서촌 프로젝트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런 걱정 말고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해주죠. 권 의원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본 후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재현 씨에게도 큰 이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권 의원이 말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권 의원이 여러 차명 회사를 통해 서촌 일대 부동산을 미리 매입해놨다는 거예요.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를 텐데 그때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획이었죠. 재현 씨도 내 말 듣고 미리 몇 군데 사놨죠?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에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거, 이게 바로 비즈니스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순순히 개발 프로젝트만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권 의원이 제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의원님,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불법 아닌가요? 권 의원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재현 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모르세요? 정치권에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건 다들 하는 일이에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니까 문제 없어요. 하지만 재현 씨,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 재현 씨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권 의원의 투기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이런 더러운 거래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의원님, 저는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해야겠어요. 재현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미 엄청난 돈이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계약도 다 된 상태고 투자자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재현 씨 사업이 뭔지 아세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하는 거라고요.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권 의원이 협박 비슷하게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권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재현 씨 그 여자랑 다시 만났더군요. 한지수라고 하는. 조심하세요. 그 여자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지수를 아세요? 물론이죠. 10년 전에도 우리 계획을 방해했었거든요. 정말 끈질긴 여자예요. 10년 전에도요? 그때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시민단체들을 규합해서 완전히 망쳐놨죠. 그래서 그때 프로젝트가 무산됐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10년 전 지수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지수는 단순히 재개발 계획에 반대한 게 아니라 권 의원의 부정한 투기 계획을 알고 그걸 막으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위협이나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설마 재현 씨 아이는 아니겠죠? 권 의원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1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상관없겠지만 그때 그 여자가 임신해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지금 와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권 의원의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지수가 10년 전에 임신했었다니. 그러면 예림이가. 의원님, 그 말이 정말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미래를 봐야죠. 저는 권 의원과의 만남을 즉시 끝내고 서촌으로 갔어요. 지수를 찾아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수가 10년 전에 임신했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예림이라면, 예림이는 제 딸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서울유산보존회 사무실 주소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찾아갔어요. 서촌 근처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겨우 20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벽면에는 서울 각지의 문화유산 사진들과 자료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수가 책상에서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서촌 지역의 상세한 지도가 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재현, 여기는 왜? 지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10년 전 일에 대해서. 지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앉아. 차라도 한잔 할까? 지수가 커피를 타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년 전 진실을 말이에요. 10년 전에 너랑 사귈 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지수의 목소리에 그때의 감정이 배어 있었어요. 너는 야심차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너를 정말 좋아했어. 함께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고. 지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힘든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의 첫 번째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잖아. 나는 처음에는 단순한 개발 사업인 줄 알았어. 젊은 사업가가 도전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어? 그때 나는 도시계획 관련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잖아.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 연구소라는 곳이었어. 거기서 서울시 개발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했거든. 지수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어. 권태호 의원이 여러 차명회사로 개발 예정 지역 부동산을 미리 사들이고 있다는 거였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조사해보니 정말 그랬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동산 등기부를 조회해봤더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 개발 예정지 곳곳의 땅이 최근에 새로운 소유주로 바뀌었는데 그 소유주들이 모두 실체가 모호한 회사들이었어. 대표자는 다르지만 주소가 같거나 설립일이 비슷하거나 명백히 같은 배후가 있다는 증거들이었어. 지수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권 의원의 수법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너라는 것도 알게 됐지.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그때 왜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어? 우리 사이였는데. 지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말했어. 기억 안 나? 너한테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잖아. 뭔가 이상하다고,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지수가 분명히 경고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지수 말을 무시했어요. 지수가 제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너무 어렸었어. 미안해, 지수야. 너만 그런 게 아니었어. 나도 어렸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직접적으로 권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면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거든. 그런 마음까지. 그것만이 아니었어. 내가 시민단체 사람들과 함께 그 프로젝트를 막으려고 하니까 권 의원 쪽에서 압박이 들어왔어.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때의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압박? 처음에는 전화였어.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데 점점 노골적이 됐어. 나를 미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집 근처에서 수상한 차들이 계속 맴돌았어. 저는 권 의원이 그런 짓까지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뭐?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너의 아이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빈 것 같았어요. 지수가 10년 전에 임신했었다니. 그러면 예림이가 정말 제 딸인 거였어요. 예림이가 내 딸이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예림이는 너의 딸이야.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았어요. 제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10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는 알 권리가 있었잖아.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권 의원의 압박도 있었고,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부담? 너는 그때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었잖아. 성공하고 싶어 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고.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았어. 지수의 목소리에 10년간 혼자 감당했던 고통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는데 지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도시 보존 운동까지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권 의원의 위협도 있었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 말했어. 조용히 사라지는 게 너와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라고. 뭐라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권 의원이 임신한 여자를 협박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떠났어. 너도 보호하고 아이도 보호하고 나 자신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이 없었어. 지수의 말을 들으니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자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권력자는 협박하고 혼자서 아이까지 키워야 하는 상황.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예림이가 너를 만나고 싶어 했어. 그래서 이번에 예림이가 그 도면을 그린 거야? 그래. 예림이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 복잡한 구조나 패턴을 보면 금방 이해하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 11살 아이가? 예림이는 정말 특별해. 도시 계획 자료 같은 것도 어른보다 더 잘 분석해내. 숨어있는 규칙이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데 천재적이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예림이가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엄마, 아저씨가 또 왔네. 예림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딸이라니. 이상하게도 닮은 구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매라든지 코 모양이라든지. 예림아, 학교는 어땠어? 지수가 아이를 맞으며 물어봤어요. 좋았어. 오늘 미술 시간에 우리 동네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 예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예림아, 너 정말 그 도면을 혼자 그렸어? 제가 무릎을 굽혀 예림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물어봤어요. 응.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고 그렸어. 아저씨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 예림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아저씨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저씨 눈이 슬퍼 보였어. 엄마도 가끔 그런 눈을 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뭔가 도와주면 기분이 나아져.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1살 아이가 어른의 감정을 이렇게 섬세하게 읽다니.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 딸이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랑스러웠어요. 예림아, 아저씨가 너한테 중요한 말이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수가 깜짝 놀라며 저를 말렸어요. 재현아, 아직 괜찮아. 예림이는 알 권리가 있어. 제가 지수를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림이를 바라봤어요. 예림아, 사실 아저씨는 너희 아빠야. 예림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잠시 저와 지수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이야? 진짜 아빠야? 예림이가 신나서 물어봤어요. 그래, 정말이야. 예림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 순간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감동, 미안함, 고마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나는 아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엄마가 말해줬거든. 하지만 만날 수 없다고 했어. 예림이가 제 품에 안기면서 말했어요. 왜 만날 수 없다고 했을까? 엄마가 아빠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아빠가 우리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 예림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수가 저를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설명한 거겠죠.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림아, 아빠는 너를 잊어버린 게 아니야. 아빠가 몰랐던 거야. 너가 있다는 걸.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야? 예림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10년간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된 거겠죠. 그날 저녁 지수와 예림이와 함께 서촌 골목을 걸었어요. 10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어요. 예림이는 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꿈 이야기까지. 아빠는 집을 짓는 사람이지? 나도 집을 짓고 싶어. 하지만 옛날 집들을 부수는 게 아니라 옛날 집과 새 집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집을 짓고 싶어. 예림이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저는 새로운 걸 짓기 위해서는 옛 것을 부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림이 말처럼 둘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예림아, 그런 건축가가 되고 싶구나? 응. 엄마가 보여준 사진들을 보면 외국에는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함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 정말 예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아이의 순수한 꿈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개발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권 의원과의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법무팀에게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어요. 다행히 몇 가지 조건부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권 의원이 제공한 정보에 허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권 의원은 다른 업체를 통해서라도 개발을 강행할 테니까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권 의원의 부정행위를 완전히 폭로해야 했어요. 다음 날 지수에게 연락했어요. 권 의원의 비리를 함께 파헤쳐보자고 제안했어요. 지수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함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예림이에게는 위험한 일임을 절대 알리지 말자. 아이가 걱정할까봐. 저도 당연히 동의했어요. 제 딸이 위험에 빠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권 의원의 차명 회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저는 부동산 업계 인맥을 활용했어요. 10년 전에 비해 훨씬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어요. 권 의원은 정말 치밀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 자신의 흔적을 숨겨놨더라고요. 회사 O가 회사 B의 지분을 갖고 회사 B가 다시 회사 C의 지분을 갖는 식으로 복잡한 소유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며칠간 조사한 결과 권 의원과 연관된 차명회사만 15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서촌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야. 체계적인 범죄 조직 수준이네. 지수가 자료를 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증거를 확실하게 잡기가 어려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이거든. 그런데 며칠 후 예림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어느 날 저녁 지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림이가 갑자기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림아, 뭐 그리는 거야? 지수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말한 회사들이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려보고 있어. 예림이가 그린 걸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며칠간 조사한 차명 회사들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도식화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연결고리까지 찾아냈어요. 여기 이 회사들은 모두 같은 주소를 쓰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름은 다르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슷해. 아마 가족이거나 친척일 거야. 예림이의 분석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어른들도 놓치기 쉬운 패턴을 단숨에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봐. 이 회사들의 설립일이 모두 개발 계획 발표 직전이야.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어. 예림이가 찾아낸 패턴들을 보니 권 의원의 범죄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 회사를 설립한 후 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선점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권 의원의 차명회사 구조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지난 5년간 서울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한 거래를 해왔는지도 알게 됐어요. 추정 부정 이익만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이도록 꾸며져 있었거든요. 실질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그때 지수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재현아, 권 의원이 너한테 직접 부정한 제안을 했잖아. 그걸 녹음할 수는 없을까?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권 의원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그리고 몰래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요즘 나오는 작은 녹음기라서 옷 안에 숨기기도 쉬웠거든요. 의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것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의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권 의원은 제가 마음을 바꾼 줄 알고 기뻐했어요. 아, 재현 씨. 현명한 판단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에는 더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는데 구석진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권 의원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마치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처럼 행동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거든요. 의원님, 지난번 말씀하신 투자 기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권 의원은 제가 완전히 설득됐다고 생각했나 봐요.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재현 씨,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 내가 이미 서촌 일대 부동산의 30% 이상을 확보해 놨거든요. 물론 내 이름으로는 안 하고 여러 차명 회사들을 통해서 했죠. 어떤 회사들로 하신 거예요? 아주 서울종합개발, 아주 한성토지, 준미래도시개발. 이런 회사들이에요. 겉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모두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대표는 내 처남이랑 동서,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세워놨어요. 권 의원이 스스럼 없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어요.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물론이죠. 이미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깔끔하게 처리되거든요. 그리고 개발이 확정되면 땅값이 최소 3배는 올라요. 서촌 같은 곳은 5배까지도 가능하죠.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을? 당연히 했죠. 강남 재개발, 여의도 확장, 용산 개발. 내가 관여한 프로젝트만 10여 개가 넘어요. 이번에만 순이익이 수백억은 될 거예요. 권 의원이 자랑스러워하면서 말하는 모습이 녹음기에 다 담겼어요. 그런데 재현 씨도 이제부터는 내 팀의 일원이니까 앞으로 있을 프로젝트들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면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어요. 혹시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처리하면 되죠. 10년 전에 그 한지수라는 여자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고 더 들어야 했어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시민단체들을 끌어들여서 방해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조용히 사라지더라고요. 임신한 몸으로 계속 버틸 수는 없었겠죠. 권 의원이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지수와 예림이를 위협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죠. 알겠죠? 물론입니다. 당연히 비밀로 하겠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권 의원 자신의 입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인정한 거였거든요. 차명회사 운영, 내부정보 이용, 심지어 임신한 여자에 대한 협박까지.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지수와 상의했어요. 어떻게 이걸 공개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언론에 제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아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있어. 지수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권 의원이 보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한테, 특히 예림이한테 위험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해야 해. 한 번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증거들을 모두 한꺼번에 공개하는 거야. 우리는 며칠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녹음 파일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권 의원의 차명회사 자료, 부동산 거래 내역,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 증거, 그리고 다른 피해 사례까지 모두 함께 공개하기로 했어요. 지수가 연락한 기자는 정민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조선일보에서 10년 넘게 탐사 보도를 해온 베테랑 기자였죠. 정 기자는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부정축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네요. 하지만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 의원 측에서 반박할 여지를 주면 안 되니까요. 정 기자는 추가로 2주간 취재를 진행했어요.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권 의원과 관련된 다른 차명회사들, 그동안 피해를 본 다른 지역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권 의원의 재산 증식 과정까지. 권 의원이 지난 5년간 공개된 재산만 10배 넘게 늘렸네요. 의원 급여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취재 과정에서 권 의원의 비리 규모가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촌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이런 짓을 해왔던 거예요. 기사가 나가기 전날 밤 저는 지수와 예림이와 함께 서촌을 걸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공개될 터였어요. 동시에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고요. 아빠 걱정돼? 예림이가 제 손을 잡고 물어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예림이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래. 이 동네 할머니들이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가족도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예림이의 순수한 마음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나선 거였죠. 예림아, 아빠가 약속할게. 이 동네를 지킬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도 꼭 함께 살 수 있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6시 기사가 터졌어요. 메인 포털 사이트 톱뉴스에 서울시 권태호 의원, 개발 정보 이용한 조직적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권 의원이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음 파일도 함께 공개됐어요. 기사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권 의원의 차명회사 운영 실태, 5년간의 부정 이익 규모, 시민단체에 대한 협박 사실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공개됐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포털 사이트 댓글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쏟아졌어요.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라니, 서민들 피 빨아먹는 흡혈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오전 10시쯤 제게 권 의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강재현, 이게 뭐야? 내가 나를 배신한 거야? 의원님이 저를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수와 예림이를 위협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 그런 걸 어떻게 해?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의원님 스스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권 의원은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협박조로 말했어요. 강재현,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게 될 거야. 의원님, 이미 모든 게 공개됐어요. 더 이상 협박은 소용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지수에게 연락했어요. 권 의원이 보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예림이 학교에도 연락해서 오늘은 일찍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권 의원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언론은 연일 후속 보도를 쏟아냈고 검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시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같은 당 의원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권 의원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녹음 파일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걸 자백했으니까요. 차명회사 소유 관계도 등기부등본으로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3일 후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정말 끝났다는 걸 실감했어요. 서촌 개발 프로젝트는 당연히 즉시 중단됐어요. 저도 투자자들에게 사과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일부 손실이 있었지만 권 의원의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2주 후 서촌 일대가 역사문화보존지구로 정식 지정됐어요. 지수와 서울유산보존회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본 거였어요. 그날 서촌에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서촌을 지켜냈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어요. 10년 넘게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였죠. 예림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할머니들이 계속 여기서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수에게 중요한 결정을 말했어요. 지수야, 나는 한진 개발의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꾸려고 해. 어떻게?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개발 대신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더하는 도시 재생 사업에 집중하려고 해. 예림이 말처럼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는 그런 개발 말이야. 지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응.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개발이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치를 살리면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수익성 면에서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이 꿈꾸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한진 개발의 방향을 180도 바꿨어요. 직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고 기존 프로젝트들도 모두 재검토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당연히 서촌이었어요.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한옥의 원형은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더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생활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저를 의심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를 헐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수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신뢰를 쌓을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집을 부수지 않고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처음에 만났던 그 할머니가 리모델링이 끝난 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한옥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생활 편의는 훨씬 좋아졌거든요. 지수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예림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어요. 예림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보이고 종종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아빠,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설계했어? 예림이가 도면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왜 뭔가 이상해? 여기 이 부분이 햇빛을 가릴 것 같아. 옆집 마당에 그늘이 생길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제가 놓친 부분을 11살 아이가 찾아낸 거였어요. 그 후로는 설계할 때마다 예림이의 의견을 들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지수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서촌의 한 한옥 마당에서였어요. 예림이도 함께 있었죠. 그 한옥은 제가 처음으로 재생 프로젝트를 완료한 집이었어요. 할머니가 기꺼이 마당을 빌려주셨거든요. 지수야, 1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났어.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걸 놓쳤는지 깨달았어. 지수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셋이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 예림이도 진짜 아빠를 갖고 너도 혼자 짊어졌던 짐을 나눠 질 수 있고. 재현아. 지수야, 나와 결혼해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보자.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가족이 되자. 예림이가 와. 하고 소리치면서 우리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10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거였어요. 작년 가을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서촌의 한 한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50명 정도였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서촌 주민들, 서울 유산 보존회 사람들, 회사 직원들.
우리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예림이가 제 성을 따라 강예림이 됐어요. 아이는 이제 정말 제 딸이 됐어요. 호적에도 정식으로 등록됐고요. 이제 정말 강예림이야. 예림이가 새 신분증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을 때 공무원이 가족관계증명서 보니까 따님이 정말 똑똑하시겠어요. 이름이 예쁘네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공식적으로 예림이의 아빠가 된 거였거든요. 지금 우리는 서촌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한옥을 개조한 집인데 예림이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어요.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를 갖춘 정말 멋진 집이에요. 예림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여전히 도시 계획이나 건축에 관심이 많고 종종 제 일을 도와주기도 해요. 아이의 특별한 재능 덕분에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들이 더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빠,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거야? 예림이가 저녁 식탁에서 물어봤어요. 강북의 한 동네인데 거기도 오래된 건물들이 철거 위기에 처해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우리가 또 다른 동네를 구해주는 거야? 그렇지. 예림이도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나는 아빠의 최고 파트너야. 예림이의 말에 지수도 웃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컸네. 이제 아빠 일까지 도와주고. 지수는 여전히 서울유산보존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와 협력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프로젝트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 사례로 인용되고 있어요. 재현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며칠 전 지수가 신나서 말했어요. 뭔데? 우리가 진행한 서촌 재생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게 됐어.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권태호 전 의원은 부정축제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가 차명으로 소유했던 부동산들은 모두 국가에 환수됐어요. 그 돈으로 서울시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기금을 만들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죠. 아빠, 나쁜 아저씨가 감옥에 갔다며? 예림이가 뉴스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래.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야. 다행이야. 이제 다른 동네도 안전하겠네. 아이의 순수한 정의감에 감동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서촌의 그 할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거든요. 예림아, 할머니가 너 때문에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됐다는 거 알지? 할머니가 예림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도면만 그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구나. 내가 아빠한테 그 그림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의 말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작은 일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예림이가 보여준 거였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만약 예림이가 그날 밤 제 차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만약 지수를 서촌에서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흩어져 살았을지도 몰라요. 아빠는 그때 왜 혼자 살았어? 예림이가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늦게 깨달았어. 지금은 행복해? 정말 행복해. 예림이랑 엄마가 있어서. 나도 정말 행복해. 아빠가 생겨서. 예림이는 종종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슬퍼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 동네를 지키고 싶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찾은 거야.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11살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낸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옛것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는 일이에요. 제 딸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우리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일본의 한 도시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고 유럽의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교류하기도 해요. 아빠,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해졌다며? 예림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렇지. 예림이가 처음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야. 정말 신기해. 내가 그린 그림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 어제 예림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중에 내가 커서 건축가가 되면 아빠와 함께 일할 거야. 우리가 만드는 건물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물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딸이 이렇게 따뜻하고 현명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10년간 혼자서 키워준 지수에게도 정말 고마워요. 10년 전에는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큰 회사를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끔 서촌 골목을 걸으면서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그때 권 의원의 계획을 막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아름다운 한옥들이 모두 사라지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들어섰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까?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과 보존의 조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예림이가 학교에서 발표를 했대요. 주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아이는 서촌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설명했다고 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발표할 때 정말 뿌듯했어. 우리가 함께 한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 예림이가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예림이 같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지수 같은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며칠 전 예림이가 또 다른 도면을 그려왔어요. 이번에는 강북의 한 지역이었어요. 거기도 오래된 건물들이 철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여기도 도와줄 수 있을까? 예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보자.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팀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제 진짜 팀이에요. 10년의 세월을 돌아서 다시 만난 가족이에요. 그리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들이에요. 때로는 이 모든 일이 꿈인 것 같아요. 너무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수와 예림이의 얼굴을 보면 이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해요. 정말 감사한 현실이에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10년 전과 지금 성공의 의미가 바뀌셨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10년 전에는 성공이 돈과 명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은 11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예림이가 그걸 증명해 보여줬거든요.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도 예림이가 새로운 도면을 그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할까요? 어떤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지만 걱정되지는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아빠, 이번에는 정말 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어. 예림이가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떤 건데? 비밀이야. 다 그리면 보여줄게. 하지만 정말 멋질 거야. 예림이의 말에 지수도 웃었어요. 우리 딸이 또 무슨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거든요. 특히 사랑과 용기,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림이가 그린 도면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찾아주고 서촌을 지켜냈고 새로운 개발 모델을 만들어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저희 가족처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